지금 상황에서의 유동성과 부채 만능론을 어떻게 바라볼 거냐라는 건데, 그럼 여기서 사람들이 부채가 한없이 늘어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저거였잖아요. 네네. 그래서 케인즈의 의견을 말씀을 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증시각도의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이 기다리는 시간, 정말 제야의 최강 고수 홍기빈 선생님과 함께하는 독일 아카데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홍기빈 선생님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홍기빈 선생님 딱 20만 되자마자 이렇게 와주셨어요. 아유, 20만 되셨어요? 네.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홍기빈 선생님 덕분인 것 같고 또 기념을 해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것 같아서 네. 너무 감사하고 아니, 저 독일 구독자 여러분들 저도 너무 고맙게 여기 생각하고 있고 그래요. 예. 네, 홍기빈 클럽이라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그래서 보다 학술적으로 접근하고 싶으신 분은 홍기빈 클럽에 일주일에 하나씩 올라오는데 들으면 정말 똑똑해지는 것 같은 느낌 많이 드는 그런 영상이 많이 올라오니까 좀 더 심화된 학술적인 경험을 하고 싶으신 분은 홍기빈 클럽에 가셔서 올라오는 그런 영상들을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네. 오늘은 저희가 좀 거시적인 경제 담론에 대해서 예. 좀 자유롭게 얘기하고 싶어서 모셨습니다. 제가 이렇게 경제와 생활과 세계상을 보면서 제 안의 궁금증,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인문학을 한 사람으로서 인문학적으로 경제와 엮어서 인류사에 있어서 너무너무 현재 상황이 중요한 것 같고 궁금해지는 사항들이 많은데 어디 물어볼 데가 없어요. 어디 물어볼 때. 그래서 한국 최고의 이쪽 경제 사상사의 고수이신 홍기빈 선생님한테 여쭤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답이 있다기보다도 고민을 한번 해보는 시간으로 그렇게 가져보려고 합니다. 경제사적으로 보면은 이 부채 경제가 전 세계를 다 휘감았다라는 건데, 제가 이제 근원적인 궁금증은 이 부채 경제라는 건 결국 화폐가 생겼기 때문에 만들어진 상황들 아닌가 싶고. 그렇죠. 예. 그러면은 이제 인류 역사상 화폐가 이렇게 많아졌던 적은 이번이 처음이니까. 예. 물론 이 부채를 키우는 과정은 너무나 행복했고 좋았어. 모두가 다 해피해. 너도 쓰고 나도 쓰고 예. 돈이 흘러 넘치니까. 70년대 한 번 있었던 인플레이션이 한 번 있었다가 이제 높은 금리로 폴브로커의 높은 금리로 잠재워졌고, 그 다음에 이제 냉전이 완전히 끝나고 세계가 통합된 시기 이후 부채가 이렇게 늘어나면서 이런 부채 문제와 인플레이션이 된 건 처음인 것 같고, 예. 과거 70년대하고 다른 거는 그때는 냉전이었고, 예. 그리고 세계가 쪼개져 있었고, 예. 지금은 세계가 완전히 하나로 통합되어 있는 상태에서 거의 모든 주요 국가들이 다 부채로 부흥을 일으켜가지고 예. 여기까지 온 거예요. 예. 여기서 몇 가지 이제 질문들이 막 생각이 알겠습니다. 나는데, 예. 아니 부채를 이렇게 키워가지고 경제가 문제없이 계속해서 잘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예. 하는 문제가 네. 하나 있고, 또 하나 우리가 이제 부채는 사실 손쉬운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대출을 써서 자동차를 사보면 내 돈 벌어서 살 때보다 사실은 뒷단은 어떻게 됐든지 간에 예. 쉽게 차를 살 수 있고 집을 사는 것도 쉽게 살 수 있고, 예. 근데 거기에다가 자산 가격이 올라가면 그런 행위가 사실은 개인적인 측면에서 어떤 노동의 윤리라든가 삶에 열심히 산다라는 측면 대비 좀 뭐라 그럴까, 옵션을 뭔가 무슨 카드를 하나 쓴 거잖아요. 남이 네. 도와주는 카드를 써가지고 그것 때문에 돈을 더 벌었다. 예. 너무 손쉽죠. 손쉬운데 만약 그런 식으로 계속 가면 인간이 가져야 될 어떤 노동이라는 고귀한 가치라든가 예. 사회가 건전하게 발전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다 의미 없는 세상이 되는 거 아닌가. 예. 이게 계속 지탱 가능할까? 예.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쉽고 그냥 속된 말로 야부리처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걸 괜히 추상적인 언어로 얘기하기다 보면은 다 삼천포로 가서 모두 다 불행해지니까 굉장히 불행합니다. 이런 얘기 잘못하면 굉장히 우울하고 불행해지니까 네. 아주 제일 단순하게 좀 얘기를 해볼게요. 네. 우선 사회학에서 쓰는 용어 중에 심볼릭 액션이라는 말이 있는데 상징적 행위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네. 옛날에 가령 사람을 인신공양을 했었단 말이에요. 네, 그렇죠. 실제로, 실제로 사람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좀 생각이 깨니까 이제 이런 짓 좀 하지 말자라고 그래서 그 다음에 뭘 하기 시작했냐면은 인형을 만들어가지고
사람 대신 그 틀그루 구운 인형을 진시황 때만 하더라도 그래서 인형을 묻죠. 순장을 시킬 적에. 네. 예. 그러면 이때 우리가 인형을 묻는 거는 진짜 사람을 묻는 건 아니지만은 사람을 묻는 상징적 행위가 되죠. 네네. 그러면 그 인형은 그 사람을 상징하는 적이 되죠. 그 다음에 우리가 중국 사람들은 이 제사를 지내거나 이 사당 앞에서 이 향을 피울 적에 꼭 지전을 태워요. 종이돈. 종이돈을 태우는데 네. 이 종이돈은 진짜 돈은 아니고 돈을 흉내낸 돈이니까 이것도 상징 행위가 됩니다. 네. 자, 이제 자산 부채로 이렇게 가봅시다. 네. 자산 부채에서 제가 보기에 사람들이 제일 많이 헷갈리는 거는 자산 부채의 관계하고 이 생산 소비의 관계하고 1대1의 대응 관계가 있다라는 생각 때문에 가장 많은 착각이 벌어져요. 네네네. 지금 요 말씀한 요 사고 방식이 딱 뭐냐면은 경제학 교과서에 나오는 사고 방식인데요. 네. 경제학 교과서는 어떻게 가르치냐면은 그 베일이라고 가르쳐요. 이중적 베일이라고. 그러니까는 경제 관계는 다 실물적 관계. 사람들이 생산을 해서 소비를 하고 물물 교환을 하는 이 관계고 네. 화폐라고 하는 거는 그거를 그 교환의 매개 수단에 불과하니까 화폐와 금융에 생겨나는 이 금융이라는 세계는 따로 분석할 필요가 없다. 다 매칭된다. 다 매칭된다. 우리의 행위가 다 화폐적인 현상으로 다 드러나는 거고 그렇죠. 우리 행위 하나가 화폐 1단위와 연결된다. 다 연결된다. 예, 이런 말씀이시죠. 예. 그러니까 화폐 금융이라는 거는 따로 존재하는 세상이 아니라 우리가 생산하고 소비하는 이 상품이 교환되는 생산 소비의 세계를 거울로 그대로 비춘 그 거울 이미지에 불과하다. 그래서 금융 부분은 사실 따로 분석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게 저거고. 야, 옛날 뭐 조선시대나 옛날 한 중세시대부터 내가 약속할게라는 게 있잖아요. 예. 내가 이거 해줄게, 약속할게. 예, 대신에 예. 나를 믿고 이렇게 해줘. 그렇습니다. 이거는 자산 부채죠. 예, 그게 생산 소비랑 무슨 관계가 있어요? 그렇죠. 예. 네. 그렇습니다. 저 조금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여기서 경제학 교과서에서 나오는 가장 치명적인 사고 방식이 있는데 이 두 개가 일치해야 한다라는 사고 방식이에요. 근데 우리가 직관적으로 또 이게 살다 보면은 우리가 금융시장에서 이 양태를 보면은 금융시장에서 자산의 총량이라고 하는 건 항상 이렇게 불어났다가 줄어들었다가 고무줄처럼 왔다 갔다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근본주의적인 생각 방식이 나오냐면은 이렇게 실물의 총량이랑 금융의 총량이 금융자산의 총량이 이렇게 괴리해도 되느냐. 너무 괴리하면은 거품이고 터지지 않겠느냐. 이런 사고 방식이 있거든요. 네. 이 사고 방식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하고 간단하지 않다라는 걸 깨달은 위대한 경제학자가 두 사람이 있는데 영국의 존 메이너드 케인즈하고 미국의 그 솔스타인 베블린 이 두 사람이 네. 19세기 말 19세기 말 20세기 초 요게 해가지고 자산과 부채라고 하는 거는 생산과 소비하고 간접적으로만 연결돼 있는 거다. 이렇게 이걸 밝혀낸 거예요. 네. 그럼 자산과 부채는 뭐냐? 방금 아주 중요한 예를 드셨는데 심볼릭 액션이라는 거예요. 자산과 부채는. 네. 너 요거 했다 그래서 이렇게 찍 하나 긋는 거 있잖아요. 네네. 요거 자산과 부채가 이렇게 발생을 하는 건데 역사적으로 자산과 부채가 발생하는 그 제일 큰 간단한 예는 우리 초등학교를 한번 되돌아가 보면 되는데 반장이 이렇게 나와서 야 조용히 해. 선생님이 잠깐 나가시고 반장 너 애들 떠드는 애들이 있으면 이름 적어. 내가 떠들었어요. 네. 그래서 홍기빈 하고 썼어요. 그래서 그랬더니 홍기빈이 열이 받아가지고 또 떠들었어요. 그랬더니 홍기빈 1점, 네. 홍기빈 2점, 3점, 그래서 정자가 한 3개쯤 됐단 말이에요. 요거 우리가 벌점이라고 그러죠. 네. 그럼 선생님이 오면은 벌점 5개를, 홍기빈은 벌점 5개를 받았으니까 너는 화장실 청소 5번 이렇게 되죠. 네. 요게 자산과 부채의 최초의 기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람들 사이의 권력 관계와 사회적 관계에서 나오는 거지 생산과 소비에서 나오는 게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사실 약속 관계라는 게.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자산과 부채의 관계 중에 하나로 뭐가 있냐면은 물품이 오고 가는 관계가 있는 거지. 지금 홍기빈이 이름이 5번이 적혀가지고 화장실 청소를 5번을 해야 된다. 이게 무슨 경제 활동이에요? 그러네. 예. 내가 너한테 뭔가 얘가 나를 잘해줬어. 예. 그럼 저한테는 부채가 생긴 거고, 예. 얘는 자산이 생긴 거고. 그렇습니다. 그런 관계가 그렇습니다. 있으면 계속 쌓이고 난 부채가 계속 그렇습니다. 쌓이고. 그러니까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은 그 복식부기의 가장 기본적인 상식은 자산과 부채는 항상 일착이 돼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자산 크기가 커진다라만 볼 게 아니라 이러면은 부채는 어디서 커지는 걸까도 함께 생각하는 게 사실 맞는 사고 방식이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건 역사적으로 생산과 소비하고 관계가 있는 게 아니고요. 자산과 부채는
사회적 관계, 권력 관계에서 시작된 거라는 얘기예요. 예. 그래서 그 지금 말씀드린 요 벌점 말고 이게 실제로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예인데 역사에서 세금을 걷기 시작한 거는 그 메소포타미아의 경우에는 그 수메르 제국 그 네. 도시국가들인데 사람들이 얼마씩 신전에다가 세금을 내야 돼요. 네. 그리고 그 세금을 그 신전에서 거둔 다음에 그걸 다시 재분배 나눠줍니다. 네네. 그러니까 시장에서 사람들이 교환하는 오늘날은 사람들이 시장에서 교환을 하지만은 옛날에는 신전에서 한꺼번에 물건을 다 거둔 다음에 그걸 다시 다 나눠줬었던 거예요. 네. 이걸 재분배라고 하는데 네. 사람들이 그럼 신전에다 그걸 물건을 왜 바쳐야 되느냐? 신전에서는 장부를 썼어요. 그래서 야 홍기빈이 너 양 5마리 내기로 했는데 왜 안 내? 그거 거들어 오거든요. 네. 그건 양 5마리 내야 됩니다. 그래야 신전에서 나눠주는 맥주 5통을 받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면은 그 신전에서는 장부를 쓰죠. 홍기빈 씨는 양 5마리를 내야 하고 이건 부채고 그 대신 맥주 5통을 또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이건 자산이 될 텐데 네. 요 두 개를 함께 써놔가지고 함께 관리하는 거예요. 권리와 의무로서. 네네. 예. 그래서 수메르 경제라든가 이집트의 고대 경제는 지금 말한 이 신전에다가 세금을 낼 거냐 말 거냐라고 하는 재분배로서 작동을 했는데 이때 자산과 부채가 발생하는 게 뭐 생산 활동이 벌어졌다고 해서 발생합니까? 그게 아니고 나는 신전에 그냥 갖다 내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신전에 내가 이걸 갖다 내야 된다라는 이유 때문에 나는 어쩔 수 없이 양 5마리를 길러야 되죠. 네. 그리고 맥주 장수는 맥주 5통을 어쨌든 만들어야 되죠. 그러니까 자산과 부채가 먼저 있고 그것 때문에 생산과 소비가 조직이 되는 거다. 네. 이게 실제 인간 사회에서의 경제 현실에 훨씬 더 가깝다는 거예요. 내가 약속했으니까 지켜야 돼.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생산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생산을 먼저 하고 나서 이걸 어디다 팔까? 이거는 남는 잉여 생산물에나 해당되는 얘기지. 네. 사회적으로 생산이 조직될 때는 순서가 반대로 너는 이거를 생산해야 한다는 사회적인 권력과 명령이 주어지기 때문에 하게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전통 사회에서는 왕이나 영주가 그걸 명령을 했다 치고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걸 누가 명령하느냐? 화폐로 표현되는 자산과 부채가 명령합니다. 그걸 파악한 게 케인즈예요. 화폐가 신적이 그렇죠. 화폐가 생산을 조직하고 화폐가 생산을 명령하는 거예요. 내가 500만 원의 빚이 있기 때문에 빨리 그다음에 5억 원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5억 원어치를 빨리 물건을 생산을 해서 저걸 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5억 원이라고 하는 자산을 얻고 싶어서 네. 그것 때문에 생산을 하는 거지. 5억 원이라는 자산을 얻을 가능성도 없고 5억 원이라는 부채를 갚아야 될 이유도 없다 그러면은 아무도 생산하지 않습니다. 야, 그러니까 자본주의는 일종의 종교책이네요. 어떤 측면에서 그렇죠. 보면. 예. 자본이라고 하는 자산 부채 관계 있죠. 네. 이거에 의해서 생산 소비가 조직이 되고 인간관계가 조직이 되는 게 자본주의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삶이 먼저고 종교가 나중에 생겼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네. 종교에 의해서 우리 삶이 규정되는 것처럼 자본에 의해서 우리 삶이 규정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산 부채에 의해서 예. 규정이 되는 거고. 그래서 요거를 케인즈가 파악을 해서 이 표현을 하는 거를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머니터리 프로덕션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캐피탈리즘은 자본주의는 화폐적 생산이다. 이건 뭐냐면은 화폐로 표현되는 자산 부채 때문에 생산이 조직되는 네. 인류 역사상 초유로 나타난 경제라. 사실 뭐 돈이라는 게 되게 냉정할 수 있습니다만 어떤 측면에서 냉정한 만큼 객관적일 수도 있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가치 판단이 어디에 쏠려 있지 않으니까 예. 기준점으로 되게 좋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은 지금 우리가 미국 중국 관계도 그렇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2009년 그 벤 버냉키 헬리콥터 버냉키가 네. 미친 듯이 돈을 푼 이후로 지금 우리가 유동성과 부채에 온 세계가 지금 휩쓸려 있는데 네. 이게 지금 이래도 되는 거냐라는 지금 상황에서의 유동성과 부채 만능론을 어떻게 바라볼 거냐라는 건데 그럼 여기서 사람들이 부채가 한없이 늘어날 수 있느냐라고 하는 저거였잖아요. 네네. 그래서 케인즈의 의견을 말씀을 드릴게요. 케인즈의 표현으로는 케인즈 본인의 한 표현으로는 모든 금융기관들이 보조를 맞추어서 행동하면은 얼마든지 늘릴 수 있다예요. 답은. 미국 연방은행이 그걸 알고 있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케인즈의 표현은 저거였는데 영국에서 어떤 은행이 영국에 그 당시 1920년대 상황인데 어떤 은행 하나만 무지하게 대출을 많이 하는 거예요. 네. 대출을 많이 해줘서 완전히 이게 재무제표가 다른 은행보다 확 이렇게 막 자산 부채가 막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용납이 되는 거냐라는, 그러니까 어느 한 은행이 유동성을 어느 만큼까지 창출할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받았을 적에 네. 케인즈가 한 대답은 한 은행만 튀는 정도로 너무 대출을 많이 하면은 그 은행은 뱅크런을 맞는다. 근데 만약에 런던 시중에 있는 은행들이 다 같이 보조를 맞춰가지고 유동성을 지금보다 10배로 늘리기로 다 같이 약속하러 이렇게 늘리잖아요. 그럼 문제 없다. 네. 보조를 맞추면 된다. 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미국 월스트리트는 어떤 권력을 갖고 있냐면은 전 세계 금융기관들이 어느 정도의 레버리지를 해야 된다, 금리를 어느 정도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페드라든가 그 월스트리트는 그거를 전 세계의 표준을 거의 정하는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미국의 금융기관이나 이 사람들이 어느 정도로 부채와 자산을 불리려고 하는 태도를 갖고 있느냐. 네. 이게 관건이 되겠죠. 아. 그걸 우리가 적나라하게 본 게 그 서프라임 위기, 그 2003년에서 2007년 사이에 미친, 그 지금 보면 완전 미친 짓인데 그 미친 짓을 벌이는 게 전 세계적으로 다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면 갑자기 이제 질문 하나가 저절로 해소가 되는 느낌인데요. 중국은 이제 밸류체인상으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제조업 국가가 됐습니다. 예. 오늘 그 뉴스가 났던 것 중에 하나가 미국 바이든 정부가 예, 예. 중국의 전기차에 대해서 기존에 25% 관세에서 관세를 100%로 아이고, 드리겠다고 세상에. 했어요. 근데 그 결국은 제조업에서 이제 게임이 끝났다라는 저는 이게 그러네요.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제조업이 아무리 강해도 어떤 그 예를 들자면 이게 미국이 아니라 다른 나라 같았으면 네. 유럽의 어느 나라 같았으면 중국과 싸워서 이게 게임이 안 되는 제조업의 역량으로서 게임이 안 되는 상황인데 예. 지금 말씀하신 바에 의하면 미국은 화폐 통화를 핸들링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어떤 제조업 능력을 가진 사람이 덤빌지라도 예. 게임이 될 수가 없겠네요. 자, 그러니까 여기서 또 다른 문제가, 또 다른 한 명의 이제 천재가 등장하는데, 네. 참고로 지금 베블린이나 그 케인즈를 이해하시려면요, 네. 교과서 경제학부터 버리셔야 돼요. 네.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네. 이 교과서 경제학이 케인즈나 베블린을 이해하는 그 최악의 그 적들입니다. 그러니까, 네. 자, 케인즈 말고 이제 베블린 얘기를 할게요. 네. 베블린이 발견한 또 하나의 중요한 해안은 이 생산하고 이 제조업, 예. 산업하고 이윤, 자본주의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에 대한 걸 밝혀낸 건데 케인즈랑 궤를 같이 하면서 좀 다른 측면을 얘기하고 있어요. 결론적으로 뭐냐면은 자본주의는 생산하고 본질적으로 관계가 없다예요. 이게 무슨 소린가 싶으시죠? 네. 그게 제가 쓴 어나더 경제사의 그 중요 핵심 테마이기도 한데 네. 자본주의가 17세기, 18세기에 있을 때, 18세기 한 중반까지 있을 때는요, 실제로 제조업하고 거의 관계가 없었어요. 주로 무역, 전쟁, 금융 이런 거였다고요. 네. 그런데 뭐냐면은 이 돈 벌기에 제일 유리한,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부채를 씌우기에 제일 유리한 행동이 뭐냐를 쫓아다니는 게 자본주의예요. 네. 그게 전쟁이다 싶으면은 전쟁에다 투자하는 거고요. 네. 무역이다. 사람들이 다 그 인도에서 온 후추에다가 목숨을 건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후추를 사와가지고 사람들한테 돈을 뜯어내는 게 그게 자본주의거든요. 그러다가 18세기 중반부터 뭘 발견했냐면은 면을 생산하면은 사람들이 미친 듯이 자기 돈을 내려고 한다. 이래서 우연적으로 제조업이랑 자본주의가 결합이 된 거에 불과해요. 네. 쉽게 말하자면은 사람들한테 돈을 뜯어내는 수법으로, 그러니까 자산과 부채, 자산과 부채에서 사람들한테 부채를 걸머지게 하는 방법으로 네. 제일 유리한 게 싼 값으로 물건을 퍼붓는 것이 사람들한테 가장 효과적으로 더 많이 빚을 지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면은 그때 자본은 미친 듯이 생산과 제조업으로 투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럼 자본주의의 긴 역사에서 자본주의가 미친 듯이 생산에 매진한 시기가 네. 19세기 초부터 좁은 의미의 제조업이에요. 좁은 의미의 제조업으로 가면은 19세기 초부터 대략 1960년대 정도까지예요. 그 이후로는 제조업은 자본주의의 전략적인 사고방식에 있어가지고 아주 핵심적인 그 부분은 아니게 됐어요. 아니에요. 오히려 60년대에 끝났다고요? 60년, 그게 바로 지식기반 경제가 등장하는 순간입니다. 저희는 여전히 물건이 가장 우리 삶을 결정짓는, 우리 돈 쓰는 데를 결정짓는 중요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군요. 저는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해요. 네. 대안적 경제학의 입장에서는 그 말이 말씀하신 게 맞고 네. 땀 흘려서 개미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정말로 소중한 사람들이라고 저도 생각을 해요. 네네. 근데 자본주의 경제의 현실을 봤을 적에 이를테면 저걸 생각하시면 돼요. 아이폰 있죠. 네. 아이폰이 거두고 있는 수익 중에서
실제 생산 제조업 부분에서 발생하는 퍼센테이지가 얼마나 되나요? 저도 정확한 숫자는 모르겠는데 거의 무시할 만하고 나머지는 브랜드 밸류라든가 네. 이른바 굿윌이라든가 거의 대부분 무형 자산에 해당하는 것들 있잖아요. 네. 디자인이라든가 등등. 여기서 발생을 하는 게 이 그 부가치에서 발생을 하는데 네. 그럼 현대 자본주의에 있어서의 좁은 의미의 제조업이 어느 정도의 위치를 차지하고 있느냐? 그건 바로 거기에 비춰서 생각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이제 의류 정도가 되겠네요. 그렇죠. 예, 의류가 저희가 이제 탐방 같은 거 가보면은 원가가 얼마예요? 그러면은 의류 회사들한테 죄송합니다만 네. 10% 많게는 20% 언더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70% 세일 이런 게 나오고 80% 그렇죠. 세일 나오는 게 네. 그래도 손해는 아닌 거예요. 그렇죠. 오히려 이제 나머지가 대부분 뭐 물류 비용이라든가 뭐 매장 비용이라든가 디자인 비용이라든가 네. 이런 것들이 많이 드는 거고 또 예. 마진을 붙이는 거고 예. 그렇게 따져보면 사실 물건 자체가 값어치를 하는 것보다 물건에 붙어있는 다른 부수적인 것들이 예. 값어치를 매긴다. 그리고 문화산업도 마찬가지인데 노래가 무슨 돈이냐 네. 라고 하면 음악과 노래가 돈이냐. 예. 돈이죠. 근데 사람들이 선호를 박으면서 그렇죠. 그러니까 물건 경제에서 선호 경제로 바뀌는 거군요. 그럼요. 제가 지금 종교 있는 분들한테 이거를 저거 하려고 하는 건 절대로 아닙니다만은 베블린이 든 예를 들게요. 네. 베블린이 든 예는 종교기관이었는데 사실 제 친구 중에 목사가 한 명 있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교회 팔고 지금은 노래방 하는데. 네. 네. 예. 네. 이 친구가 아니 근데 지금 굉장히 성실한 신자예요. 네, 네, 신앙심은 굉장히 깊고 네. 지금 노래방 코로나 때문에 안 되고 가지고 그거 접고서 지금 다시 교회에 열라고 지금 그러다. 네네네. 교회라고 하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은 생산 행위는 아무것도 벌어지지 않는데 엄청난 캐시플로우는 나옵니다. 네네. 큰 교회의 경우에. 그렇죠. 네. 그리고 이 생각해 보세요. 이게 대단한 비즈니스인 게 신용 결제 하나도 없죠. 다 현금 결제죠. 그다음에 원자재 안 들어가죠. 네네. 그럼 순전히 뭐냐면은 목사님에 대한 굿윌, 그러니까 목사님에 대한 어떤 친분 관계와 네. 그야말로 무형 자산이죠. 무형이네요. 죽은 후에 사후 세계에서의 보상 뭐 이런 것들이 네네. 합쳐져 가지고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돈을 냅니다. 그럼 이게 캐시플로우가 나오죠. 그렇죠. 케인즈가 바라보는 게 이것도 고잉 컨선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서 무슨 생산과 소비 활동이 벌어지냐? 아무것도 벌어지지 않는데 네. 화폐가 사람들한테 돈을 내게끔 만드는 부채를 씌우는 데 있어서는 네. 사실 종교만큼 효과적인 게 별로 없거든요. 무형자산 거의 대부분이 무형자산이고 예, 원재료비가 가장 적네요. 그렇죠. 예, 물론 요즘에는 임대료가 있으니까. 예, 예. 뭐 그거 문제. 그러면은 뭐 부동산에 임대 주는 사람도 굉장히 우위네. 그러니까 그 거꾸로 이제 교회 입장에서 이 자산 비율을 맞추려면은 네. 유형 자산의 크기도 좀 불려야 되니까 네. 성전 건축이 굉장히 중요해지. 그러네요. 예. 그럼 뭐 80년대 90년대 한국은 성전 건축하려고 대단했죠. 엄청 났죠. 대단했죠. 네. 그것도 아무데나 하면 안 됩니다. 네. 노른자비 땅에다가. 네. 예, 어디 지금 떠오르는데 네. 말은 안 하겠습니다. 네. 저도 세례 2번 받았습니다. 그러죠. 네. 하여튼 그러니까 네. 그래서 베블린이 하는 얘기는 여기서 제조업의 위치는 그럼 어떤 거냐면은 전략적 병목이라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생산이 가령 우리가 자본주의에서 생산이 시작이 돼가지고 소비가 완결돼서 현금이 회수가 되고 그것 때문에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이 총 전체 과정 있죠. 생산이라는 과정 중에서도 딱 병목의 요 전체 과정에 보면 병목에 해당하는 게 있어요. 네. 어떤 거는 그 병목이 비용을 싸게 생산하는 게 병목으로 걸리는 경우가 있고요. 어디에서는 브랜드, 제품은 다 고만고만하니까 디자인이 병목으로 걸리는 경우도 있고, 어디에서는 디자인까지도 거의 사람들이 못 알아볼 정도가 되는데 샤넬이냐 루이비통이냐 브랜드를 붙이는 게 병목이 되는 데가 있죠. 네. 병목을 쥐는 게 자본주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갑자기 이제 생각나는데 2020년, 21년에 난리가 났었던 것 중에 물류 차질. 예, 예. 그래서 물류 가격이 정말 미친 듯이 올랐거든요. 그렇죠. 예, 예. 사실 뭐 한 달만 더 기다리면 네. 살 수 있는데. 별것도 아닌데. 예, 그걸 못 기다려가지고 지금 물론 필수적으로 뭐 차를 타야 되는 사람도 있지만 차가 안 나오니까 중고차 값이 예. 신차보다 비싸지고. 예. 결국은 세상의 화폐적 현상이라는 건 그쪽 고정경제에서 화폐 양이 많아지니까 인플레이션이 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진짜 근원적 화폐적 현상이라는 건 그 사람들의 심리가 화폐를 통해서 구현된다. 예, 예. 이렇게 보는 게 훨씬 더 그렇죠. 예. 맞는 얘기네요. 예.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거는 그야말로 일시적으로 발생한 거였는데 베블린이 말하는 건 구조적인 거예요. 뭐냐면은 현재의 산업 구조로 봤을 적에
가장 병목에 해당하는 핵심적인 노른자의 그 전체 산업 과정에서 봤을 적에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다 딱 사적 소유권을 걸어놓고 사회 전체로부터 몸값을 뜯는 것이 이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걸 뭐라 하냐면 베블린이 사보타주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노동조합만 사보타지, 그러니까 타협을 하는 게 아니라 자본의 본질도 태업인데 사회 전체의 생산성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병목이다 싶은 부분을 쥐고서 네. 여기에 몸값을 있는 대로 올려가지고 이 몸값이 오르지 않는 한 생산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사회가 고통스럽잖아요. 네. 그럼 이 부분에서 이윤이 계속 오르고 이 부분의 가격이 오르게 돼 있다. 이게 자본주의가 작동하는 원리다라는 게 베블린의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걸 교과서 경제학에 썼다가는 맞아 죽겠죠. 야, 결국 그러면 자본주의에서 핵심은 사람의 욕망이 어디로 모이느냐, 예. 선호가 어디로 모이느냐. 그렇죠. 그게 그리고 길목이네. 그리고 그걸 충족시키는데 그 전체 과정에 있어서 네. 어디가 병목이 되느냐, 핵심적인 전략적 요충지가 되느냐라고 하는 건데 네. 그거를 철강 가령 19세기 말에 그 산업 구조에서는 철강 같은 게 병목이었던 거예요. 철강하고 석유가. 네. 왜냐하면은 철강 자재에 대한 전 세계적인 수요라는 게 폭발을 하잖아요. 네. 그걸 상징하는 게 에펠탑 같은 물건인데 에펠탑이 말하자면 2차 산업혁명 철강 산업의 성공을 보여주는데 순전히 강철로만 이 정도의 높이의 물건을 만들 수 있다는 걸 증명을 한 거거든요. 그러네요. 예. 지금 와서 보면 어떤 측면에서는 되게 흉물일 수도 있었고 그렇죠. 처음에 초기 지을 예. 때 인 웬 흉물이냐 이렇게 했었지만 1840년대까지의 강철, 철강, 스틸이라고 하는 거는 이 영화에 나오는 이거 있죠. 이게 대장장이 두드려 패는 거. 네. 이렇게 해서 수공업으로 만들어지는 아주 귀한 물건들이었던 거예요. 네. 근데 1870년대, 60년대에 그 카네기가 네. 저거를 만든 다음부터 그 베세모 공법이 나온부터 완전히 지천이 될 정도로 흔한 물건이 돼 버리니까 소재 혁명이 벌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배를 짓든 건물을 짓든 공장을 짓든 뭘 하든 철강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 이렇게 되면은 철강 공장의 가치가 어마어마하게 위로 올라가게 되고 그게 주식값으로 나타나게 되죠. 네네네. 예, 요게 베블린의 얘기예요. 그 전에는 그게 뭐 면직물이 됐을 거고 그렇죠. 철강을 거쳐서 예, 그다음 석유가 거쳐서 그렇죠. 최근엔 반도체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그 베블린은 아주 재미난 얘기는 구석기 시대에는 채석장이었다고. 지금은 아무 쓸모가 없는데 네. 그 노르웨이 어딘가에 그 석기로 쓰기 굉장히 좋은 돌들이 있는 곳이 있대요. 네. 믿기 힘든데 구석기 시대에도 그래갖고 남유럽에서도 그 돌을 구해러 그 오고 그랬다는 흔적이 남아 있다고 그래요. 한때는 나무도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스라엘 성경에 보면 레바논의 백향목을 얻기 위해서 엄청나게 성전을 짓기 위한 예. 주요 핵심 소재니까 엄청나게 애를 그렇습니다. 썼다 이런 대목들이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류 문명 초기에는 그 병목에 해당하는 게 토지이거나 가축이었고요. 계급 사회가 발생한 다음에는 베블린에 얘기하면 그 병목이 뭐였냐면은 듣고 계신 여성분들한테 참 의미 있는 말일 텐데 여자였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성 억압의 기원이다라고 베블린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왜냐면 여성이 있으면은 충족시킬 수 있는 욕망이라는 게 굉장히 가지가지잖아요. 아이도 낳을 수 있고 요리도 시킬 수가 있고 집안일도 시킬 수가 있고 등등이니까. 그래서 최초의 사적 소유의 대상이 됐었던 것 중에 하나가 여성이다라는 얘기도 나오죠.